직업적인 태도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보시면 관리자랑 상의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면 미리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환자 가족이 환자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우리가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치료 계획이라던가 수술이라던가 진단이라던가 검사 같은 건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하고 우리는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 간호사가 의사에게 얘기를 해서 회진 시간 같은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환자 가족에게 피드백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는 우리가 비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밀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비밀 유지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비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환자가 선물을 주는 경우 병원 규칙을 설명하면서 거절하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병원 규칙을 설명하고 거절하는 건 좋은 거니까 답은 4번이죠.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아무리 환자에게 유리하다 하더라도 의사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 이렇게 요구를 하면 협조하면 안 되고 거절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1번에 보시면 소독제랑 내복약을 같은 서랍에 보관하면 안 되고 분리된 칸막이를 이렇게 별도의 공간에 보관을 해야겠죠. 우리가 내복약은 먹는 거고요. 소독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된 별도의 장소, 별도의 칸막이에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손상된 전선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건 수선부에 보고를 해서 빨리 이게 처리되도록 고쳐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오염된 세탁물과 우리 일반 세탁물을 혼합하면 안 되고, 오염된 세탁물은 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수거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산소요법을 할 때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지운다. 얘는 좋은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산소요법을 하면 우리가 폭발 사고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폭발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모로 된 담요 같은 거, 이런 건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면담요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라이터라던가 아니면 성냥 같은 거 이렇게 치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청소를 하면 깨끗한 구역을 먼저 청소하고 그 다음에 오염된 구역을 청소해야 되니까 2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1번에 보시면 기준량을 초과해가지고 재고를 비축해 두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초과하면 이게 유효기간이 계속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을 이렇게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좋지 않은 거고요. 다음에 물품이 파손됐대요, 여러분. 물품이 파손됐으면 우리 물품 관리 담당자에게 당연히 보고해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여러분 물품의 멸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 우리가 오염된 것이라고 간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포장이 찢어진 멸균 물품도 우리가 오염된 거로 간주하죠. 그러니까 얘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물품은 우리가 빨리 사용해야 되잖아요. 유효기간 내에 빨리 사용해야 되니까 보관장의 뒤쪽이 아니라 보관장의 이 앞쪽에 배치를 해서 유효기간 이내에 빨리 사용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필로 기록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연필로 기록하면 우리가 지웠다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필로 기록하면 안 되고 검은색 볼펜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약물을 투여하고 즉시 투약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건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임의의 약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공식적인 약어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공식적인 약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기록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럼 수정액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 볼펜으로 한 줄이나 또는 이렇게 두 줄을 긋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에러라고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다 하지도 않았는데 할 것이다 해가지고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미래 시제는 사용하면 안 되고 과거 시제나 아니면 우리 현재 시제 이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분비샘의 기능과 내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는 신체 기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외분비샘, 외분비선이라고 하는 건 소화효소를 분비를 하면 외분비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 내분비샘, 내분비선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을 분비하면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췌장 있잖아요. 췌장. 그럼 이 췌장은 소화효소도 분비를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도 분비를 하거든요. 그럼 이 소화효소로 너무너무 중요한 소화효소를 분비를 하는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췌장에서는 아트릴을 분비한다는 걸 반드시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췌장에서는 아트릴을 분비한다는 걸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니까 아밀라제를 분비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트니까 트립신을 분비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리니까 리파아제를 분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리파아제를 분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소화효소고요. 다음에 트립신은 단백질 소화효소고요. 다음에 이 리파아제는 지방 소화효소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에서는 아트릴을 분비해서 아밀라제 탄수화물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트립신 단백질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리파아제 지방 소화효소를 분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췌장에서는 호르몬도 분비를 하는데요. 췌장에는 랑겔한스샘이라고 해도 되고 선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럼 이 랑겔한스 선에는 뭐가 있냐면 알파 세포가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베타 세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랑겔한스 선의 이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다음에 이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럼 이 인슐린은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혈당을 내려주는 호르몬이고요. 다음에 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췌장은 아트릴을 분비를 하고요. 다음에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분비하는 거니까 얘는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을 모두 다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5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를 저하시키는 호르몬으로 이렇게 뼛속의 칼슘을
혈액 속으로 재흡수시켜가지고 혈중의 칼슘의 농도를 높이는 호르몬은 바로 뭐냐면 부갑상센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럴 때 여기 이렇게 후두가 있거든요, 여러분. 후두가 있고 여기 후두가 있고 이 후두 옆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럼 이 나비 모양으로 생긴 게 우리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갑상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갑상선, 갑상샘이라고 해도 됩니다. 다음에 여기 갑상선 뒤쪽에 여기 하나, 둘 해가지고 이렇게 갑상선이 있으면 갑상선 뒤쪽에 하나, 둘 해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부갑상선, 부갑상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갑상선에서는 2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첫 번째는 뭐가 분비가 되는 거냐면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요거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칼시토닌은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칼슘제 같은 거의 이름에 칼시토닌이라는 이름이 꽤 많아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뼛속이 아니라 혈액 있죠.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많잖아요. 그럼 이 칼슘의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가 높다는 거고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적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가 적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혈액 중에 지금 뼛속이 아니라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가 높으려면 뼛속에서 뽑아왔기 때문에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가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뼛속에서 뽑아왔기 때문에 우리 골다공증의 우려가 높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골절의 우려가 높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가 작으면 우리가 눈떨림 같은 증상 나타나잖아요. 칼슘이 적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강직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혈액 중, 뼛속이 아니라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건 부갑상센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뼈를 안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칼시토닌과 부갑상선 호르몬이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투여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 일정한 간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규칙적인 시간 간격을 지킨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시간 간격을 지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슐린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고혈압 약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당뇨 약이라던가 이런 약들은 여러분 얘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혈액 중에 있죠. 혈액 중에 일정한 농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정한 농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항생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항생제를 만약에 하루에 3번 이렇게 복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루에 3번 복용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안 좋은 예를 먼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래 하루에 3번 이렇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침을 7시에 먹었어요. 그럼 약을 한 7시 30분에 이렇게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에 우리가 점심을 한 12시에 먹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12시 한 30분에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에 저녁을 한 6시에 먹었어요. 그래서 얘가 6시 한 30분에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얘는 지금 몇 시간 만에 먹은 거냐면 5시간 만에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5시간 만에 먹은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6시간 만에 먹은 거잖아요. 다음에 이 저녁에서 이렇게 아침 시간까지는 몇 시간 만에 먹은 거냐면 13시간
시간 만에 이렇게 먹게 된 거거든요. 그럼 얘는 여러분 5시간에 먹은 거니까 굉장히 농도가 진할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13시간 만에 먹으니까 굉장히 농도가 작잖아요. 그럼 이 혈액 중에 농도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면 이게 약물의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혈액 중에 일정한 농도를 지키려면 만약에 내가 7시 30분에 약을 먹었으면 3번이니까 우리 8시간 간격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8시간이니까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에서 3시 30분에 먹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얘가 8시간 간격을 지키려면 우리 11시 30분에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8시간. 만약에 하루 2번 먹으라고 하면 12시간, 하루 4번 먹으라고 하면 6시간.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 간격을 지켜서 먹어야지만 혈액 중에 일정한 농도를 유지를 해서 약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7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근의 수축력과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있을 때, 여기가 바로 뭐냐면 자심실이잖아요. 그죠? 자심실이고 우리가 자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우리 온몸에 무슨 공급을 하는 거냐면 우리 온몸에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을 하게 되고 우리 온몸은 이 혈액과 산소를 받아서 이를 각자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근이 이 자심실이 수축을 하면 혈액을 박출해내니까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부전 치료에 해당되는 거, 이 심부전 치료에 해당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 디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부전 치료제를 우리가 이 심부전 치료제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이 심부전 치료제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치료제를 디지털 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부전 치료제의 그 첫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 디곡신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디지톡신이 있거든요. 디기톡신이라고 해도 되고 디지톡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톡신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GI예요. 그러니까 디기톡신, 디지톡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부전 약은 디곡신이 있고 디지톡신이 있다는 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왜 이 맥박을 느리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부정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부정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원래 맥박이 1분에 60회에서 100회 뛰는 게 정상이잖아요. 1분에. 그런데 이 부정맥은 여러분 심실성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 심실이 1분에 60회에서 100번 뛰는 게 아니라 막 300회 뛰기도 하고요. 1분에. 400회 뛰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심장을 수축을 해야 되는데 300회 뛰려면 여기서만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만 살살살살 뛰게 되면 심장이 수축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 심부전 치료제인 이 디곡신 같은 걸 뜨면 이 심장을 이렇게 오래 꽉 짜주는 거예요. 오래 꽉 짜줘가지고 여기 자심실에 있는 혈액을 이렇게 쫙 빼내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오래 꽉 눌러서 짜주니까 심장이 느리게 뛰는 효과가 나타나서 300회 뛰던 걸 이렇게 100회 정도로 이렇게 줄여줘가지고 심장이 제대로 심박출량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부전 치료제의 부작용이 서맥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 서맥이기 때문에 심부전 치료제를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뭐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맥박수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맥박수를 측정을 해서 얘가 60회 이하의 서맥이라면 투여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서맥일 때 부작용이 맥박을 느리게 하면 더 느리게 해서 심정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박 측정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부작용이 서맥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부전 치료제인 디곡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코데인은 마약성 진통제도예요, 여러분. 얘는 마약성 진통제가 되고요. 그죠? 다음에 이 헤파린은 우리가 항응고제잖아요, 여러분. 얘는 항응고제인 거고 다음에 이소나이지드는 우리가 결핵약이죠, 여러분.
결핵약이고, 다음에 아세트아미노펜은 우리가 타이레놀이라고 해가지고 해열성 진통제라고 하잖아요. 해열성 진통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한 식이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뇨, 다식, 그러면 요거 생각하셔야죠. 우리 여러분. 우리 당뇨의 3대 증상이 있죠? 당뇨의 3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갈증이 많이 나죠. 그래서 다갈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증이 많이 나니까 음료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리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다식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소변 배설을 많이 하는 다뇨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당뇨의 3대 증상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거든요. 당뇨의 3대 증상은 다갈, 다음, 다식, 다뇨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뇨, 다식하면 당뇨겠구나. 그리고 당뇨는 체중 감소하고 그 다음에 피로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당뇨의 원인이 비만이죠, 여러분. 이 당뇨의 원인이 비만이란 말이에요. 그죠? 비만이죠. 그러니까 고지방식이 고열량식이 먹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단순당의 섭취를 제한한다는 맞죠? 왜냐하면 우리 포도당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단순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이 포도당이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는 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복합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단순당은 포도당이 하나잖아요. 포도당이 하나니까 먹자마자 혈당이 쫙 올라가죠. 혈당이 쫙 올라가니까 이런 단순당을 제한해야겠죠. 이 단순당이 우리 뭐가 되는 거냐면 흰쌀, 흰 밀가루 있죠. 흰 밀가루. 다음에 우리 찹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단순당이라고 하니까 얘는 피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 복합당은 포도당이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여러 개. 그러니까 얘를 하나 쪼개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쪼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서서히 이렇게 혈당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이런 복합당 위주의 그런 거를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당 섭취를 제한하고 복합당 위주로 먹어야 되는데 이 복합당을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다당류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식이섬유, 섬유소잖아요. 식이섬유, 섬유소고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냐면 글리코겐도 있고 다음에 우리 뭐가 있냐면 전분도 있잖아요. 그죠? 이 다당류 위주로 먹어야 되는데 전분, 식이섬유, 글리코겐을 우리 다당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섬유소를 먹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우리 당뇨 환자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9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혈액순환과 혈액 생성을 조절하며 부족하면 악성 빈혈을 초래한대요. 그럼 우리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당연히 뭐가 생기는 거냐면 악성 빈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5번이고요. 우리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기죠. 그죠? 다음에 우리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생기게 되고요. 괴혈병이 잇몸출혈 같은 거 나는 비타민 E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불임이 된다던가 유산이 된다던가 이렇게 사산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 응고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출혈 같은 거를 이렇게 야기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악성 빈혈이니까 당연히 뭐냐면 비타민 B12를 고르시면 돼서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근의 겉면을 싸고 있으면서 치아를 악골에 고절한 거 바로 뭐냐면 백악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치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잇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치은 잇몸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치근이라고 하죠. 이건 치관이라고 왕관처럼 생겨서 왕관처럼 생겨서 치관이고 얘는 뿌리 근자를 써서 우리가 치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치관이라고 하는 건 이게 밖에 나온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치아의 면이에요. 이 치아의 면을 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 치아는 이 가장 바깥에 있는 뭐가 있냐면 범낭질이 있는 거죠, 여러분.
범낭질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 범낭질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상아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드러운 부분이죠. 다음에 이 중간에 여기 있는 중간 있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신경과 혈관이 분포하는 뭐가 있냐면 치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아는 범낭질, 상아질, 치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치아의 조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 아니죠. 그런데 이 치아 있잖아요. 이 치아가 잇몸에 이렇게 박혀 있을 때, 그러니까 잇몸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얘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저작할 때 이 치아가 이렇게 막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아를 상악골에 고정을 시키고 위에 있는 치아는 상악골에 고정시키고 아래에 있는 치아는 하악골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고정시킬 때 얘 이렇게 여기를 싸고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백악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시멘트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멘트질 역할을 해서 하악골은 하악골에 고정을 시키고 상악골은 상악골에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악질이 시멘트질의 역할을 해서 악골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